안녕하십니까. 오늘 CNG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CNG 방송은 요즘 업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품 개발 혁신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략적 역할에 대해서 PTC에 계신 한숙주 부장님을 모시고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는 이제 첫 진행을 맡았습니다. 류용효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까지는 몇 번 이렇게 뭐 발표 자석에 계속 있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사회를 보게 돼서 진행을 맡게 돼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떨리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뭐 지금 시간이 보니까 저도 한 20년 정도 계속 PLM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뭐 설계를 하다가 뭐 이런 IT PLM 회사에도 왔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고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사용자들의 좀 궁금증을 밑바닥부터 좀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 이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여성으로서 해박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PTC에서 비즈니스 디벨롭을 맡고 계신 한숙주 부장님을 모시고 궁금증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숙주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PTC 코리아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석주 부장입니다. 사실은 이제 실제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이제 1대1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 이제 나가니까 저도 떨리고요. 과연 그 실제 듣고 있으신 분들이 어떤 표정일지도 궁금하게 됩니다. 간략하게 저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PLM에 입문한 지 이제 유용호 이사님도 뭐 20년이 다 됐지만 저도 이제 거기에 육박하게 이제 달려가고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실제 PDM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PLM까지 해서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솔루션에 대한 셀링을 이제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PTC로 입사한 이후에 PLM이 아니라 주로 이제 전기전자라고 하는 E&E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어떤 필요한 ALM 부분에 대해서 비즈니스에 대한 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최근에 이제 제품 개발 동향하고 비슷하게 가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주변에 이제 컨퍼런스 EMC라든지 그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포럼 같은 데서 가보면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융합 IT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품 개발 혁신을 위한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체가 그런 융합 IT를 위한 어떤 하나의 기반 방법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일단 제 소개는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본 설명에 좀 들어가기 전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요즘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데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한 줄로 혹시 이제 뭐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제 뭐 보통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일반적 학문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보통 이제 고객들하고 만나거나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모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 과거의 PLM도 어떤 종합 선물 세트처럼 시스템 엔지니어링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 PLM이라든지 ALM과 같이 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하나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요즘의 트렌드는 융합 IT하고의 키워드랑 어느 정도 매핑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단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뭐 제가 한 줄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내용이 어떤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전반적인 부분에서도 특히 어떤 뭐 정의라든지 뭐 전략적인 부분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계신데 어떤 이제 한 20분 정도 준비하신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시죠. 설명이 끝나고 나면 좀 그 대담식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서 좀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제품 개발 혁신을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의 전략적 역할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제 이름은 한석주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PTC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설명하기 앞서서 보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동차에 있는 뭐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휴대폰 상에 있는 요즘 말하는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정의된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둘 이상의 객체라든지 요소로 이제 결합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합해서 유기적으로 뭔가의 작동에 의해서 원하는 어떤 그 목적으로 기능을 발휘하는 어떤 결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드웨어도 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이라든지 설비라든지 데이터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복합 자원에 대한 어떤 것들도 되고 요소로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이라든지 복잡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분해를 브레이크다운을 하게 되면 실제로 그 시스템 안에는 새로운 서브 시스템이 존재할 수가 있고 또는 관련된 컴포넌트도 있고 실제 이제 최하위까지 내려가게 되면 파트라는 것들도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정의가 되면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인가를 이제 목적을 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정의를 일반적으로 그 SE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결국은 앞서 설명했던 그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 실현하기 위한 어떤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체는 어떤 그 학문의 하나의 또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하부 분야로 이제 브레이크다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학 관리라든지 요건에 대한 공학이라든지 시스템 아키텍팅, 그다음에 시스템 모델링이나 해석,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그다음에 통합 시험 및 검증 이런 것들을 하부 분야로 이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어떤 정부라든지 기업에서 어떤 많은 업무와 이제 제품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떤 과거의 주먹구구식 방식이 아니라 좀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자체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탑다운 방식의 프로세스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것들이 어떤 생명을 가지듯이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 이제 기반하에 흘러가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클 기반하에 정보들이 점점 쌓여가면서 이제 새로운 정보들이 퀄리파이드 된 정보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이런 시스템즈 엔지니어링 자체는 이제 여러 가지 펑션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아니면 조직과의 어떤 인티그레이션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혼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기능이라든지 활동이나 어떤 조직을 고려해서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하부 구조가 하나만 잘 돼야 되는 게 아니라 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여야지 된다는 말씀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12년도에 이제 에버딘 그룹에서 어떤 리서치를 조사했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테마를 해서 이제 리서치를 조사를 했는데 실제 매출 이익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업 대비 어떤 동종업계 최고 기업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이제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동종업계 최고 기업의 어떤 그 리서치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프로세스 전반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술 도구를 활용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을 통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기업 대비 높은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 자체가 그 회사의 전략적 자산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을 개선해서 프로세스의 효율성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고객의 요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면 요즘에 앞전에 말씀드린 융합 IT라는 어떤 키워드를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요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보게 되면 자동차의 경우는 전체 그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 중에 40% 이상이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품이고요. 그리고 국방 경우 이제 미국에 있는 JSF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의 제품의 경우에는 90% 이상이 어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된 제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품 개발에 있어서의 비용이 과거 대비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시스템즈 엔지니어링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서치 조사를 이제 보시게 되면 어떤 최근 2년간의 제품에 사용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코드 양이 25% 이상 증가됐다라고 이제 통계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 자체는 뭐냐면 실제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혁신 자체가 새로운 매출이라든지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이 소프트웨어로 가능한 맞춤형 경험을 이제 원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대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장에 대한 진입이 이제 가속화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속도의 향상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실제로 고객에게 어떤 고부가가치의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회로라든지 기구 쪽에 어떤 비중을 많이 뒀다라고 하면 지금은 어떤 더 빨리 새로운 특징과 기능을 추가해서 고객의 성향에 맞게 맞춤형 제품을 구성해서 고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들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중요한 역할이고요.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보면 차별화된 그런 제품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할 수가 있고 매출이라든지 수익성 강화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 자체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발하고도 중요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혼자 소프트웨어가 동작하는 게 아니라 네. 뭐 회로라든지 기구물하고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이런 것들이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론에 기속이 되고 그래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하게 고려되는 네. 요즘에 되는 부분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 활동이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인 기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종업계 최고 기업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활동에 대한 그 중요도 기여도가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 최고 기업들이 좀 더 잘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컴포넌트 수준의 어떤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활동이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컴포넌트 수준의 요구사항이라 함은 일반적 하드웨어면 하드웨어 부분, 그 다음 기구는 기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부분의 그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한 디테일한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스템 수준의 요구사항의 정의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이제 구체화시키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컴포넌트 간의 인터페이스 통합 문제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앞전에 설명드렸던 이제 컴포넌트라 함은 사실은 이제 하드웨어라든지 기구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든 컴포넌트들 간의 어떤 인터페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어떤 문제도 이제 같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이제 중요한 활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종업계에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이제 일반 기업 대비 이 부분을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시스템 검증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컴포넌트 수준의 어떤 유닛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하나로 합쳐졌을 때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를 이제 확인하고 그것이 이제 고객의 요구에 맞는지를 검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 기능의 검증 활동도 이제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고객의 요구를 기능적인 요구사항으로 이제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고객의 요구를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핵심 요구사항을 뽑아내서 이것들을 기능적인 사양화로 만들고 그 사양 기반하에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요구사항으로 이제 전환하는 활동도 이제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 중에서 뭐 다 중요하겠지만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뭐 네. 이런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제일
이 5가지 중에 안 되는 부분일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계 자료가 정확히 설명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전체적인 견해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어떻게 보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어떤 통합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중요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의 동종 최고 기업, 뭐 우리나라도 뭐 최고 기업이 있지만 네. 그 차이 있는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차이 난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런 부분하고 이제 시스템 레벨 요구사항을 상세 브레이크다운하는 그런 추적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체계화시켜서 관리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저도 옛날에 설계를 했는데 뭐 이게 일하는 방식에서 오는 차이도 있겠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한 문화적 특성하고 이제 한국 문화에 맞는 어떤 제조업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제 이니셔티브 하는 그 시점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 시점은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최고 기업들의 가장 그 이니셔티브 시점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하는 시점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을 하는 시점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VOC가 이제 요구사항화되고, 이것이 이제 실제 모델링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검증 확인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을 하고, 이것이 통합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가장 그 출발점은 고객의 요구사항 파악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요구사항 관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요구사항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추적이 어렵다라고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이 어떤 추적성 부족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런 추적성 부족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그런 추적성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이 어떤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것들이 버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과거의 버전을 사용해서 과거의 버전의 어떤 요구사항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엔지니어링, 이제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각 그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기구에 대한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 활동하게 되는데, 그런 엔지니어링 분야 간의 의사소통의 문제라든지 혼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제 증가하게 되고, 그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테스트하기도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요구사항에 대한 오류 때문에 이제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요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적성 관리를 통해서 요구사항 변경에 따른 상관관계와 영향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품에 이렇게 뭐 복잡한 게 됐거나 사양이 많이 늘어났거나 뭐 이런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뭐 그 어떤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신 건가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방법론도 이용하지만, 뭐 이런 복잡한 제품에 대한 사양 관리도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해서 요즘 글로벌 플랫폼이라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많이 활동하고 계시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에서의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성 관리도 중요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시작과 끝이 뭐 고객이 내가 어떤 거가 필요하다고 요구사항을 냈을 때 그냥 제품이 어떻게 반영된 건가, 아니면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제품이 제대로 그러니까 안심하고 살 수 있다, 뭐 안심하고 사도 문제가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뭐 증명한다거나 이런 활동으로 또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하고 연계된 실제 제품 정보 무엇이 있을까를 보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 요구사항 자체가 어떤 기능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 제품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실제로 제품을 설계하는 요소인 어떤 CAD 정보라든지, 그다음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코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구사항 자체가 테스트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이제 연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구사항 기반의 이제 테스트를 많이 하게 되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테스트를 계획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테스트를 검증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요구사항하고 다 연계가 돼서 이제 관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어떤 기능적인 어떤 요구사항 변경 자체가 고객의 요구에 어떤 변화를 미치는지를 영향도 파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있어서의 어떤 확인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확인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크게 5가지 형태로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시스템 엔지니어 방식 개선을 위해서 이니셔티브를 이제 수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한 것은 인베디드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 제품에서 많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약간의 기능이나 약간의 요소가 이제 변화돼서 신기술이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은 과거의 어떤 기존의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만들어진 재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새로운 제품에 리유즈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프레임워크가 갖춰져야만 어떤 실제로 빠르게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 어떤 타임 투 마켓을 이제 줄일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신제품에 대한 제품 개발 시간 단축이라든지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품 개발에 대한 최소화라든지 제품일 준수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니셔티브 개선이라든지 채택을 위해서 어떤 고객의 요구라든지 기능에 대한 요구 관리가 이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객의 요구 충족 자체가 제품의 성공이라든지 예상 매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어떤 고객의 요구가 요구 사양으로 전환이 돼서 제품 개발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종 제품을 고객의 요구와 일치시켜서 어떤 구매 수요 확대라든지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요소로 이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어떤 복잡성을 고려할 때는 반드시 추적성이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적성이 부족하게 되면 QCD 관점에서도 보면 제품에 대한 어떤 출시도 지연될 수가 있고 비용도 증가될 수가 있고 품질 저하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있어서의 추적성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요즘은 회사들이 많이 글로벌라이즈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하나의 제품을 개발함에 있어서 여러 부서와 그다음에 글로벌 지역적으로 떨어진 여러 개발팀하고의 어떤 협업을 하는 환경이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어떤 효율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분야의 어떤 개발팀하고 팀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솔루션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엔지니어링 확인 사항입니다. 사실 추적성이란 어감을 보면 우리가 뭐 영화에도 보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예전에 저 설계할 때는 뭐 이런 추적이라는 이야기는 물건을 바로 볼 수 있으니까 쉽게 된 것 같은데, 이제 소프트웨어 오니까 계속 추적성을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자체는 이제 어떤 뭐 우리가 볼 때 뭐 블랙박스처럼 참 내용을 보기도 어렵고, 뭐 요구 사항도 뭐 라인 기준으로 돼 있고 소스 코드도 라인 기준으로 돼 있는데, 혹시 추적성이 이게 잘 확보가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QCD 측면은 보통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추적성에 대해서 결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어떤 정보들이 제대로 이제 끊겨서 흘러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요구사항에 의해서 어떻게 제품이 개발됐고 모델링 됐다는 것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비용적인 측면도 증가하게 되고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못하거나 해서 어떤 품질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제품이 원하는 시간에 딱 데드라인에 맞춰서 출시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 추적은 언젠가는 되겠는데 이제 이런 걸 잘 구비하지 않는다면 네. 그러니까 시간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제조사들의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 방식은 어떤 전체적인 제품 개발을 고려해서 포괄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해서 보통 홀리스틱 어프로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추측 자체가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기반 하에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그 기반 하에 요구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그 다음에 이 기반 하에 모델링이라든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크로스 디스플린 간의 어떤 디자인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다 라이프 사이클 기반 하에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크게 6가지 키워드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트가 돼야 되는데, 이제 추적성 관점에서는 이제 요구사항에 대한 요구사항 수평적으로 추적성도 확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추적성이 이제 수직적으로도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든 간에 그 추적성을 따라서 역추적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이제 게더링 돼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 관리 측면에서는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크로스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부서 자체가 하드웨어든 기구든 회로든 여러 디스플린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문제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 문제가 클로즈 루프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 관리가 되고, 또 그 기반 하에 새로운 제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컨피그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그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티팩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티팩에 대해서 프로세스도 관리할 수 있도록 워크플로우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에 대한 버전 관리나 이력 관리도 해야 되고요. 정보들이 어떻게 다른 데 쓰였는지에 대한 히스토리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가 돼야 됩니다. 결국은 각 개별적으로는 뭐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중간에 있는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와 같이 컨트롤 타워가 제 영향을 발휘 못한다면 굉장히 이렇게 뭐 통합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잘 되게 되면 어떤 프로덕트 라인 엔지니어링 컨셉에서 보면 과거의 제품이 성공적으로 출시되고 요구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됐다라고 하면 그 요구사항을 리유즈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 기술이 돼서 어떤 프로파게이트를 한다든지 추적성에 대한 프로파게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제품 정보에 대해서 브랜치를 만들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편의성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매트릭 측면에서도 보면 실제로 제품이 어떻게 릴리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보가 가시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각 그 인더스트리에 틀리겠지만 뭐 FDA라든지 그다음 DO178이라든지 그다음에 ISO 261 같은 각 산업별로 컴플라이언스를 이제 준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나 산출물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야만 제조사들이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들어보니까 갈수록 이제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 한번 더 상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예. 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결론이 이제 거의 저의 장편은 끝나가긴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통 우리가 R&D 측면에서는 뭐 PLM이라는 거, PDM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품 개발에 대한 프로세스나 그런 것들을 구축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ALM이라는 부분은 사실 미지에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사적으로 관리도 되지도 않고 각 팀별로 이제 조용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LM, ALM 기반 하에서 이런 정보들이 관리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코어 컴포넌트를 보게 되면 그런 프로세스 선상에서 보게 되면 요구사항 관리라든지 그다음 아키텍처라든지 디자인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디자인에 대한 협업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나 확인 부분에 대한 클로즈 루프가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시스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활동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서 설명한 6가지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 기반 하에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프로세스 플로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 ALM이라는 게 조금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 생소한 그 부분이 있을 텐데, 뭐 일반적으로 보면 소프트웨어가 막 2종류 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네.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ALM이라는 것은 보통 어플리케이션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은 그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우리가 보통 그 윈도우라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소프트웨어인데, 이제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하드웨어 기능을 발휘한다기보다는 그 소프트웨어 자체로서 뭔가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스탠드 언론으로 하는 것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관리도 있지만 요즘은 이제 ECU라고 해서 어떤 칩 안에 그런 특정한 기능을 소프트웨어로 보통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특정 하드웨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어떤 소프트웨어가 내장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사실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버전 관리가 사실은 체계적으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딥다이브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ALM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듣고 보니까 좀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네. 가보시죠, 다음 장. 네, 그래서 이제 그 PTC의 입장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이 보통 V라는 그 모델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이제 보통 V 모델에서 이제 레벨을 보게 되면 시스템 레벨에서 접근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서브 시스템 레벨 접근 부분과 컴포넌트 레벨 접근 부분이 이제 브레이크다운 돼서 이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분석하고 그것을 디자인하는 부분이 시스템 레벨에서의 어떤 V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서브 시스템 레벨에서의 어떤 활동을 보게 되면 그것이 좀 더 브레이크다운 돼서 미케닉 관점, 그 다음 하드웨어 관점, 소프트웨어 관점으로 분화가 돼서 그 요구사항이 다시 세분화돼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구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이제 분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할지에 대해서 디자인을 하는 단계가 서브 시스템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컴포넌트 레벨에서는 이제 각 세 개의 어떤 주요 축력력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되면 실제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플리멘테이션 영역이 컴포넌트 레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케닉 같은 건 실제로 CAD를 설계하고 그것이 이제 테스트하는 과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하드웨어 쪽은 PCB가 설계돼서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다음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가 디자인돼서 실제 코드가 개발돼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V를 보시게 되면 사실 V는 축과 축이 이제 대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서브 시스템 레벨에서 어떤 그 요구사항이 이제 정의가 되면 그 축과 반대축에서는 그 시스템 레벨에서의 어떤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서브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요구사항이나 디자인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결과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이제 인티그레이션 테스트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V의 한쪽을 정의하게 되면 그 한쪽의 반대편은 반드시 어떤 그것들을 검증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어떤 접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도 이제 보시면 색깔로 보게 되면 전통적으로 PLM 시장에서는 어떤 기구적인 거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의 설계를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두색 부분은 어떤 PLM 사이드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에서는 PTC 관점에서는 시스템 솔루션 영역 자체가 어떤 시스템 레벨과 서브 시스템 레벨, 그 다음 소프트 개발까지 쭉 이어져서 하나의 어떤 통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스템 엔지니어링의 접근 방법입니다. 결국은 이 검정색 화살표가 사실 추적을 하겠다. 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이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네. 할 수는 있는데 네. 시간이 많이 걸렸고 체계적이지 않았다라는 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제품이 만들어지고 문제가 없었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고객의 요구사항이 점점 까다롭고 그다음에 품질에 대한 이슈가 많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나 검증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동을 지원하는 그 저희 솔루션은 PTC에 있는 인티그리티라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인티그리티는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V 사이클 기반으로 어떤 소프트 개발에 대한 전체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싱글 소스 오브 트루스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영역을 보게 되면 요구사항 관리 부분하고 그 요구사항이 시스템 모델링화 되는 부분과 그 중에서도 소프트에 대한 관리 부분, 그 다음에 어떤 디펙트, 어떤 결함이 발생됐을 때 결함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디펙트 부분과 테스트 매니지먼트 이렇게 5가지의 주요 영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쭉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어떤 요구사항부터 모델링하고 소스 개발에 대한 추적성도 관리하고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것들을 대시보드를 볼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옆에 이렇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소프트웨어 하시는 분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좀 복잡하고 네. 좀 정교하다고 또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검증해야 될 내용도 많고 네. 그래서 더더욱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뭐 인베드 소프트웨어 뭐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요즘에 시장의 화두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요구사항부터 모델링, 그 다음에 소스 이런 그 부위도 있지만 그 옆에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툴들이 이렇게 툴체인들이 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에서도 다양한 솔루션의 툴체인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툴에 대해서도 툴 퀄리파이도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툴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그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인티그리티 영역이고요. 실제 전문 툴에 대한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전문 툴이 이제 보완을 해서 서로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 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PTC 인티그리티 자체가 어떤 신뢰성, 그러니까 세이프티와 관련된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뢰성을 가진 어떤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티그리티라는 솔루션 자체가 이제 독일에 있는 튜브슈드로부터 인증을 받은 솔루션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안전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소프트웨어 툴로서 저희 툴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인티그리티라는 솔루션이 어떤 세이프티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때도 유연하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A-D, C3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이제 세이프티와 관련된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A-D라고 하면 자동차 기준으로 했을 때 안전도가 높은 등급의 어떤 제품의 어떤 그거에 있어서 A-D를 이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A-D에 대해서 제품 개발할 때도 어떤 프로세스라든지 산출물이나 절차를 지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제품의 안전과 관련된 실 3레벨까지도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이 저희 인티그리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로 저희 그 인티그리티를 이용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활용 사례를 이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이제 컨티넨탈하고 TRW 두 가지 업체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컨티넨탈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세계적인 자동차 공급 업체로서 컨티넨탈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OEM사에서 주로 이제 컨티넨탈 제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그 컨티넨탈은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회사 내부라든지 아니면 OEM사라든지 아니면 공급 업체하고 관계에서 엔지니어링 작업을 할 때 이제 필요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티넨탈 자체에서 제공하는 제품 자체가 어떤 소프트웨어에 기반하는 피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요구사항을 보게 되면 12,000여 가지의 요구사항이 보통적으로 생성이 되고 구현하고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게 되고 또한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내부 협업도 있지만 외부 협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파트너 사고의 요구사항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을 때 예전에는 어떤 워드나 이런 식으로 이제 교환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아니라 표준의 어떤 양식을 통해서 파트너하고 요구사항을 교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티그리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구사항 자체가 계속 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어떤 재작업에 대한 방지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TRW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슬립 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요즘 말하는 ABS라든지 TCS와 같은 그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전자 제어 장치를 이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슬립 제어 시스템 자체가 어떤 기구라든지 회로라든지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가 자동차에서 이야기하는 ISO 2612의 안전표준에 따라 올바르게 작동이 되어야 된다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티그리티를 통해서 이제 관리가 됐고요. 그래서 통합형의 어떤 다분야 협업 프로세스를 대체해서 실제로 엔지니어링 분석이라든지 설계라든지 검증 작업을 이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컨티든 TRW든 인티그리티를 적용해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식을 적용하면서 어떤 비용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목표를 이제 달성할 수 있도록 이제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설명을 참 조곤조곤 잘 하셔가지고 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 20분 동안 대담식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은 계속 질문을 올려주시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혹시 오늘 답변을 못 드리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메일로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듣고 보니까
오늘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제가 아까 이렇게 한 줄로 표현한다면 어떨까 싶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스템 엔지니어라는 것이 어떤 요구사항대로 뭐가 이제 제품이든 뭐든 만들어졌는지 검증하는 절차, 네. 시스템, 체계,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줄이는 그런 방법론, 그런 일이라고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맞습니까? 아니면은 좀 네, 동의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뭐 지금 시스템 엔지니어링,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했는데, 요즘 뭐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 이런 말보다도 오히려 ISO 26162라는 키워드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ISO 26162하고 시스템 엔지니어링하고는 뭐 차이가 뭘까요? 네, 시스템 엔지니어링 앞서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 어떤 시스템 공학이라고 불리는 어떤 학문적인 어떤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포괄적인 어떤 접근 방법론이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 출발은 학문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ISO 261 자체는 어떤 자동차에 탑재되는 어떤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ISO에서 제정한 국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전과 관련된 어떤 아이템을 원하는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어떤 가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오류가 안 난다가 아니라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이제 2626는 이제 기능을 이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그 기준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기 한국에서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하면 뭐 어떤 분은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이 그럴 것 같은데, 이해는 하지만 좀 추상적으로 인식이 되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아까 뭐 이런 중요성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강조하십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어떤 실천을 하기 위해서 막상 실체로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드물거나, 또 뭐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좀 사용자로 볼 때는 많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뭐 전문가로서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전문가라 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이제 나름 이제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사실은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어떤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통합된 수명 관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제품 보통 PLM이라는 제품 수명 관리라는 부분 자체도 시스템 엔지니어링 고려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ALM이라는 부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요구사항부터 설계라든지 검증에 대한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 자체가 어떤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어떤 방법론에 기반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산출물이 이제 개발 과정에 맞추어서 관리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하나의 프로세스나 어떤 그 일반적인 시스템 안에 녹아져 있는 형태의 어떤 방법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정확히 좀 제대로 도입하려면 어떤 업무의 변화도 뭐 필수적으로 좀 따를 수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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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 그러면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뭐 지금 PTC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어떤 미국에서 스타트돼서 원래 우주 계획 등에 이제 활용이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과학적으로 시스템을 형성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작을 보게 되면 방법론 자체가 좀 더 컴플라이언스가 까다로운 산업에서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국방항공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분야가 있을 수가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보게 되면 어떤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또는 조선까지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떤 다양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이제 정의하게 되는데, 그것이 요구사항부터 정의하고요. 그 요구사항 자체가 어떤 사양화돼서 그 정보가 이제 어떤 설계 기준 정보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요구사항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테스트를 수행하는 어떤 활동까지도 이제 관리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 기반의 어떤 테스트 검증 및 확인이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요즘에 이야기하는 프론트 로딩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검증에 대한 활동이 이제 과거에는 다 끝나고 이제 일어났지만 그런 것들이 항상 요구사항 대비 같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하나의 어떤 그 변화의 요즘의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PTC는 이제 그 앞전에 설명드렸지만 인티그리티라는 솔루션으로 어떤 말씀드렸던 V 모델을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V 모델에 있어서의 어떤 시스템 레벨이라든지 서브시스템 레벨 또는 컴포넌트 레벨에 있어서의 요구사항하고 그다음 설계, 그다음 검증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고 이에 대한 추적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TC 기준으로 실제로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을 이제 포함하는 어떤 회사 중에서도 인티그리티를 도입한 회사의 어떤 그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실제로 유럽 같은 경우는 2006년부터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아우디 등에서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케이스는 거의 전체 한 80, 90 이상이 저희 인티그리티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제 인티그리티 도입 기준을 보게 되면 2011년부터 해서 어떤 자동차 협력사에서 시작해서 지금 많은 곳에서 이제 인티그리티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고려를 하고 계십니다. 생각보다 이런 것이 굉장히 LM이나 이런 분야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결국은 뭐 한 회사의 뭐 특정 솔루션으로 전체를 커버한다기보다는 이런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툴 체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핵심은 이제 어떤 통합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PLM 기반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PTC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사실은 소프트웨어 개발은 일반적인 그 하드웨어나 기구의 어떤 변화 관리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00배 이상의 어떤 변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인베디드 시장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이제 PLM과 똑같은 레벨로 ALM도 같이 관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주제를 바꿔가지고 요즘 이제 그 SNS 소셜 모임이 많이 뜨지 않습니까? 오프라인으로 많이 뜨는데 이런 그 소프트웨어 쪽에도 어떤 이런 사용자 모임이 좀 활성화가 되어 있나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도 뭐 각 그 벤더사마다 틀리겠지만 사실은 이제 PTC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카라는 것을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Voice of Customer Advice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PTC 솔루션을 쓰고 계시는 이제 각 인더스트리얼 고객사를 모셔다 놓고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각 업체들의 현황이라든지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해결 방안을 토론하고 이것을 이제 솔루션화할 수 있도록 PTC에 이제 요구하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유럽에서 그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주제로 해서 복화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덴소가 회장이 돼서 주축이 돼서 일본 내 OEM이라든지 서플라이어들이 모여서 어떤 기술 공유 협의체를 발족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일환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올 4월에 어떤 PTC 라이브 컨퍼런스에서 각 산업별로 이제 ALM 담당자 분들하고 이제 국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이야기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활동 자체가 특정 각 인더스트리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협의체가 이제 구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을 넘나들면서 애로 사항이라든지 발전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이제 공유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끝까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좀 하고 지금부터 설문조사를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나중에 설문조사를 활발히 참여해 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문을 좀 서로 좀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질문 올리신 분들의 질문도 좀 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아까 계속 강조하셨는데 국내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혹시 뭐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실제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말씀드렸지만 어떤 특성상 어떤 기구나 회로를 제어하고 동작시키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요소입니다. 그런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보이지 않는 어떤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구라든지 회로와 달리 어떤 직접 눈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요구 사항별로 소프트 코드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성이 어렵기 때문에 요구 사항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다음 모델링, 소스 코드, 테스트 결과 등의 전체적인 과정이라든지 변화 관리, 그다음에 디펙에 대한 것들도 추적성 확보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가 요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ISO 261과 같은 그 기능 안전이 어떤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을 이제 내놓는다기보다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안정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ALM이 이전에 이제 PLM처럼 많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이게 어떤 산업에 주로 많이 쓰이나요? 실제로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자체는 시장성 자체가 이제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는데, 요즘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자동차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하이텍 시장도 있지만 하이텍 부분은 주로 이제 형상 관리 쪽에 많이 포커스를 두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로 이제 고객과 만났을 때 항공 쪽이라든지 자동차 쪽 분야에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한 중요성을 이제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동차의 협력사들은 대부분 OEM사의 어떤 그 정확한 스펙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야기하는 글로벌 그 국제 규격인 ISO 26162에 대한 그 절차대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그 요구를 하시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개발이라든지 산출물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질문을 하신 분에 대해서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이런 질문이 바로 돌직구 질문도 있으니까 혹시 뭐 질문하시기 어렵거나 뭐 이러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무정 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링 개발 방법론은 어떤 것을 주로 쓰시는지요? 그리고 요구사항 추적 관리를 위해서 빅데이터 도입도 고려하시는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보통 이제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면 가장 요즘에 많이 하는 게 어자일 방법론을 이제 채택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주로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업체에서 많이 적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스프린트라고 해서 각각의 요구사항을 게더링하고 언제 릴리즈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방법론을 적용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빅데이터라 함은 이 화두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구사항에 대한 관리 추적성을 확보하는 그 자체가 빅데이터에서 정보를 게더링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어떤 키워드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것은 뭐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뷰대로 게더링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정보들이 잘 갖춰져야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사항에 대한 추적성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뭐 고객한테 질문을 받긴 하는데, 뭐 어떤 저희 주요 고객분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ALM이란 것이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발생하는 개발 과정의 산출물들을 주로 관리하는 게 포커스가 돼 있고, 이런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 레벨의 빅데이터 큰 것들은 주로 이제 PLM에서 관장하고, ALM의 데이터도 PLM에 들어가서 결국은 최종 그 전체 합본 같은 경우에는 PLM에서 관리를 한다. 뭐 이런 그 계획을 세우는 고객도 있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PTC도 이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이제 ALM, PLM을 나눴지만 사실은 그 간의 연계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하고 정보를 확인하는 부분은 ALM보다는 PLM 사이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PTC의 접근 전략도 PLM 기반화해서 정보들이 게더링이 되고, 그것에 대한 상세 활동은 ALM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성원 님이 이제 두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또 ALM뿐만 아니라 그냥 PLM, ALM 섞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라이프 사이클 관점도 중요하지만 데이터 관리 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엔지니어링 데이터뿐만 아니라 가공이 들어간 생산 데이터 관리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건 이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에 이런 뭐 생산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질문 하나, 다음 질문은 ALM은 제조회사가 아닌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업에도 활용이 되는지 혹시 사례가 있는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이제 저희 쪽에 이제 그 ptc.com을 들어가 보시면 그 인티그리티의 레퍼런스 사이트를 각 인더스트리별로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사가 아닌 가장 큰 그 저희 고객은 이제 은행권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거버넌스, 나라에서 제공하는 어떤 정보를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주요 고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조사 외에 어떤 그 정보들을 관리하는 다양한 그 비즈니스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생산 데이터의 관리 부분은 사실은 이것이 뭐 ALM 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뭐 이슈의 어떤 인베디드로 실장되는 그 자체의 소프트웨어도 어떻게 보면 생산 관점에서 관리돼야 될 중요한 버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이슈가 하나가 납품이 돼서 어떤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 소프트웨어 버전에 따라서 민감하게 기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필요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버전도 이제 ALM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빌드본으로 이제 관리가 될 때 기본적인 웹 데이터 자체는 ALM에서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마지막 빌드본이 뭐 PLM 사이드든 ALM 사이드든 생산하고 엮어서 이제 관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계속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데요. 지금 이제 한 3분 남았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축약해서 좀 하나 하시고 그 3분 남았기 때문에 혹시 설문조사 안 하신 분은 계속 설문조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근 님이 질문하셨습니다. ALM이 기존의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와 비슷한 개념 같아 보이는데 혹시 뭐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통 그 PLM 시작을 보게 되면 CAD 데이터 매니지먼트부터 보통 원료를 따지게 되면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ALM에 대한 그 원료를 보게 되면 형상 관리부터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 관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ALM 자체가 단순하게 형상 관리 포커스를 될 수 있지만 그 기반 기술을 이용해서 사실은 그 앞전에 V처럼 앞과 뒤로 이제 퍼져나가서 하나가 싱글 소스로 이제 관리하는 것이 AL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소프트웨어에 대한 형상 관리뿐만 아니라 그 앞단에 있어서의 요구사항 관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검증 테스트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ALM 영역이기 때문에 어떤 그 CPC에서 PDM으로 가고 PLM이 가듯이 ALM도 어떻게 보면 그런 형상 관리에서 출발한 부분과 요구사항이 출발한 부분이 따로 놀다가 어떻게 보면 합쳐진 형태가 어떤 AL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1분 남았는데 네. 하나만 받고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근 님이 기구에 대한 요구와 그냥 소프트웨어 요구를 융합 관리하는 내용으로 이해했는데 비슷한 개념인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요구사항이 예전에는 따로따로 관리됐다라고 보면 시스템 레벨에서 합쳐서 하나로 이제 관리되고 그것이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세분화돼서 요구사항이 세밀화되고요. 그 요구사항이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하드웨어로 흐르게 되고 어떤 것들은 소프트웨어로 흐르할 수 있도록 그런 기초 데이터가 어떤 ALM에서 관리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에 많은 질문과 격려가 있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PTC에서 생각하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이런 인테그리티, 뭐 네. ALM 이런 장점을 간략히 한번 요약해 주시고 이번 시간을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인베디드 시스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가장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추적성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추적성을 관리하다 보면 이것이 ALM에서만 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PLM과 연계성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PTC에서의 시스템 엔지니어링 접근 전략은 ALM에서 출발하지만 그것이 PLM하고 연계성을 같이 고려해서 실제로 변화 관리를 했을 때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화 관리, 하드웨어에 대한 변화 관리를 하나의 클로즈 루프로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PTC의 SE의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추적성과 PLM이나 타 시스템 연계가 강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많이 할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시간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많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가 나오는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숙주 부장님 오늘 장시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